이제 첫 강의로 이런 저희 시스템 역학을 부탁을 드리게 된 이유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질병의 인과론 또는 원인론 또는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들에서 시스템 역학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저희 학회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관심 있어 하는 위험 요인 또는 관심 있어 하는 원인들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 시스템 역학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훨씬 더 잘 해석되거나 설명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개념을 조금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로 오늘은 첫 강의를 저희 화요런천의 첫 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김미경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김미경 교수님은 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역학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총무이사 부회장까지 하셨네요, 교수님. 네. 네. 총무이사 부회장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고요. 원래는 영양역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양역학을 주로 전공하고 계시고 영양역학이나 정밀의료 관련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셔서 아마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최근의 이슈들과 관련해서도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1시 반 정도까지 시간은 예상하고 있고요. 혹시 질의응답 잠깐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고려해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예방학교실의 김미경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김인하 교수님한테 시스템 역학 개념과 이해라는 주제를 받았는데, 진짜 개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개념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시스템 역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로 개념에 대한 설명이 용어들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시스템 역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 환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지만 그 저널을 좀 뒤져보니까 최근에 직업 환경 쪽에 이 시스템 역학을 좀 적용한 내용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 맨 뒤에 슬라이드였었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역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관련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내용들이 이 관련된 요소들의 하나하나의 그 텀들이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학의 정의를 봐야겠죠. 그래서 역학은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상태 건강과 관련된 사건의 분포와 결정 요인을 연구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활용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역학의 정의는 사실 굉장히 오랜 동안의 역사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에피데미스의 로고스를 붙인 형태로 정의를 했죠. 근데 이때는 감염병을 주로 포커싱을 한 거고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감염병을 조금 넘어서게 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헬스 프로모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가 통계학적인 관점이 조금 잘 정립된 시기가 이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1990년대 후반에는 이코 에피디미올로지라고 하는 게 좀 강조가 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시스템스 에피디미올로지라는 텀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역사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스템스 에피디미올로지라는 표현이 지금 현재의 역학 정의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역학의 한 파트로서 이제 시스템 역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분들이 내가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철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에 영향을 받는데 저희가 주로 연구를 해왔던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던 그 연구의 배경이 됐던 과학 철학은 사실은 데카르트에 의한 그 리덕셔니즘 여기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뉴턴이 완전히 발전을 시켰죠. 근데 이 리덕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부분 부분으로 다 쪼가리를 낸 다음에 그 쪼가리에 대한 해를 찾고 그것을 합하면 우리가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수학이나 물리학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과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정도 들어서면서 약간 이것에 반하는 이제 기류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것을 받아들였냐면 데카르트가 굉장히 비판 의식을 가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적 배경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1920년대에 등장했던 텀이 뭐냐면 홀리즘이라고 하는 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얀 스미츠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이 종교와 관련된 책을 쓰면서 나왔던 등장했던 그런 용어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세포들이라든지 조직들이라든지 인구 집단과 같은 이 전체 시스템은 새롭게 창출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창발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그 여기 옆에 보시면 본 벌타람피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1950년대의 분인데요. 이 본 벌타람피라는 사람이 일반 시스템 이론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인데 이 생물학자이신 분이 그 얘기한 그런 일반 시스템 이론 부분과 사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이 홀리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벌타람피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시스템 이론을 바이올로지에 갖고 와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연대 뭐 이런 데 보면 과학 명칭에도 있는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 때가 됩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부터 1950년대에 들어서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학 분야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보면 아마 이탈리아였던 것 같은데 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의 제목이에요, 이게. Systems Biology meets Clinics. 그래서 이게 메디슨에 들어오면서 시스템스 메디슨이라는 또 용어를 여기서 이제 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에피데미올로지에서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용어들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그 정의는 2014년에 댄맨이라고 하는 분이 사용을 했던 그 정의를 뒤에서 이제 그좀 거기에 좀 보완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했던 정의들을 많이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코제이션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책도 이런 관련된 책도 이제 내시고 그러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의 정의를 좀 이따가 이제 볼 건데 그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의 정의를 보려면 시스템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시스템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의 복합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호작용하는 서로 이 요소들이 상호작용한다. 근데 그게 복합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합체는 사실은 이 복합체들이 서로서로 경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서 다른 것들하고는 경계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층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시스템이
또 다른 시스템이 그것을 싸고 있고 또 다른 시스템이 그 층 위에 있고 층 위에 있고 요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그 구성 요소, 한 시스템 안에서의 컴포넌트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의 구성 요소들끼리만 상호작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외부 환경,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은 또 다른 시스템이 되겠죠. 그것을 외부 환경으로 해서 그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한 시스템 내에서는 어떤 행태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 행태의 변화가 어, 이 행태의 변화를 통해서 적응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적응이 이 밸런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어떤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독특한 특성이 창발된다. 이멀전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익스포저에 아까 제가 컴포넌트라고 표현한 것들이 있죠. 그 하나의 시스템 내에 여러 익스포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세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얘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이 세트들이 어떤 비헤이비어를 피드백 룹과 어댑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다른 형태로 드러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게 결국에는 우리 건강 상태로는 어떤 피노타입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시스템즈 에피데미올로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의 다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 아주 생소한 거냐? 그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중보건학 분야에서 굉장히 흔히 쓰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게 그런 그림인데 개인의 어떤 건강이나 혹은 파퓰레이션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이나 파퓰레이션을 싸고 있는 이코 레벨의 여러 계층들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그룹, 뭐 커뮤니티, 사회,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끔 돼 있고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또 이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체계, 그다음에 글로벌한 체계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을 포함하여.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굉장히 새롭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원인적인 관계를 알고 싶은 이 연구 분야에서 이걸 탐색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접근 방법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뭐였냐. 그러면 원 인풋, 하나의 익스포저에 대해서 원 아웃풋, 요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컴플렉스와 컴플렉스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원 인풋이 원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주로 연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제한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 인풋, 원 아웃풋은 어떻게 연구를 해왔는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너의 가설이 뭐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 우리 전공의들이 지금 없는 거죠.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너의 가설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는 어떤 에비던스, 널리지 이걸 베이스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너리지 베이스드로 만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만을 계속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인자를 찾기는 조금 어렵다. 굉장히 더디고 어렵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역학 분야에서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서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이후에 지놈 데이터들이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또 비용도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놈 데이터에서 새로운 관계를 알아내고 싶잖아요. 너무 정보가 많은데 이거를 하이퍼시시스 드리븐만으로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격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 질환 Y에 대한
스닙들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지인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데이터 드리븐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본격화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놈 데이터에만 데이터 드리븐을 쓰는 거는 아니니까 이 지놈 데이터는 사실 크로모좀 내의 스닙의 거리를 이용해서 걔네들의 인터 릴레이션십을 고려하는데 그게 아닌 상태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 인터 릴레이션십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해서 만들지 않으면 데이터 드리븐으로 분석을 하기는 했는데 컴포넌트들 간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 드리븐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왔거나 앞으로 좀 많이 할 뭐 그런 이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 시스템스 에피디미올로지라고 할 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배경은 뭐냐? 전체는 부분해야 비상이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경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경계와 경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굉장히 그 기대하지 않았던 독특한 특성들이 창발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는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복합체여야지 되는데 그 복합체 내에서는 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러한 복합체가 이 내부에서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또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도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것이 하나의 변화 그러니까 그 피드백 룹을 통한 어댑테이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특성으로 드러난다는 게 결국에는 피노타입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 왔던 것은 이런 시스템들의 어떤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는 아마 측정을 했었을 수 있어요. 했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하는 방식은 원 인풋, 원 아웃풋 형태의 그 복잡 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계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연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점이다라는 얘기죠. 다시 역학으로 돌아갈게요. 예,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20세기 후반에 앞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20세기 후반은 만성질환 역학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패러다임은 블랙박스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블랙박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나온 말이냐? 그러면 만성질환 역학이라고 하는 게 주로 그때는 익스포저로서 라이프스타일에 주로 포커싱을 그때가 아니죠. 지금도 이게 겹쳐 있으니까 라이프스타일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연구를 주로 했어요. 중간에 어떤 기전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냐라는 거는 모른 채.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는 모른다라고 그래서 블랙박스 에피데미올로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들어서면 이것을 약간 비아냥거리듯 너희는 메커니즘 모르잖아.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퍼블릭해스의 측면에서 보면 메커니즘을 꼭 알아야 되냐?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비근한 예가 그 대표적인 예죠. 노울랜 힐의 스모킹과 런 캔서죠. 메커니즘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지만 스탑 스모킹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분명히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헬스의 인터벤션이나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메커니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를 여는 게 어떤 장점이 있겠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부분일 수 있는 biological plausibility 요걸 좀 강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패스웨이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에 더해서 이 패스웨이에 따라서 대상자를 분류한다든가 어떤 반응에 따라서 대상자를 분류해 나가는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분류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혹은 엔드포인트까지 가기 이전에 타깃이 될 수 있는 중간, 인터미디에이트한 엔드포인트를 좀 구체화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2000년대 2010년을 전후해서 이 그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면서 이게 이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란 하면서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는 논문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 편을 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런드라고 하는 분은 캔서 에피데미올로지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프랭크 후는 하버드에 있는 분인데 뉴트리션 에피데미올로지 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의 정의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biological understanding, 뭐 pathway, 뭐 medical, metabolic pathwa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패소제네시티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댄맨이라고 하시는 분은 코데이션 전반을 하시는 분이라 이분의 이제 2014년도의 페이퍼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가 여태까지 너무 패소제니스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소시올로지와 그다음에 이콜로지 부분이 너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다.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신 거죠. 요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이 댄맨의 정의거든요. 정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한 에피데미올로지 어프로치, 그러니까 역학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게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영 한글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댄맨의 정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인구 집단의 대상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이거는 이제 동일하죠. 근데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른 거죠. 다르다라기보다는 그것에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어프로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다수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시스템 레벨의 노출 요인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측정에 대한 것이고 익스포저에 대한 측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측정한 다음에 이 안에서의 분석 방법에 대한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를 보면 다수준이라고 하는 표현 내에는 다수준, 멀티 레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멀티 레벨의 하나하나의 레벨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스템즈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멀티 레벨 각 레벨에 크게 보면 환경 레벨과 바이오 스케일에 각각의 층에 대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시스템 수준의 노출 요인 평가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은 시스템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각 레벨에서 복합체를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몇 개 이게 아니라 오믹스 수준으로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상태에서 얘네들을 분석하려면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분석하려면 기존의 분석 방법으로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통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은 시스템 내의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과 병행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어널리시스 하는 것들과 함께 또 뭘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어, 컴퓨테이셔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리스크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컴컴과에서 많이 하는 거죠.
컴퓨터 공학과나 뭐 알고리즘에 좀 익숙하신 분들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깊이는 뭐 어렵고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티 레벨에서 오믹스 수준의 이런 e스포츠 평가,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스케일 안에 진이 있고, 그냥 진이 RNA에 이제 그 RNA의 트랜스크립션이 되고, 그 트랜스크립션 된 다음에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이 프로테인이 어떤 작용을 해서 메타볼라이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레벨들이 있잖아요. 이게 각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떤 그 경계가 구분되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시스템인데, 이 각각의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홀 지놈 시퀀싱을 이용하여 지놈 레벨에, 이게 오믹스잖아요. 집합체. 집합체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트랜스크립톰도 RNA-seq을 통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프로테인도 마찬가지, 메타볼론도 마찬가지, 그렇게 오미스 수준으로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런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생각을 한다면, 요거는 넘어갈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시료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코 레벨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저희는 이코 레벨이 좀 더 익숙하죠. 이코 레벨로 가게 되면은 한 개인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고, 그럼 그룹의 특성, 이 가족의 특성, 사회 네트워크의 특성, 이런 것들을 내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레벨로 가면 워크 사이트가 어떤 특성을 가진 되냐, 내가 학교 학생이라 그러면 그 스쿨이 어떤 데인 거냐, 뭐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고, 국가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정책적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상위 레벨로 가게 되면은 어떤 글로벌한 수준의 엔바이러먼트라든지 아니면 이코노믹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코 레벨, 멀티 레벨이라고 표현이 되는 이 각각의 계층이 있는 거고, 이 각각의 계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내 연구 주제에 따라 이것들을 이제 잡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뭐냐면, 글래스와 맥카티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즈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하나 예예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요 중간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제 이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아, 네, 네. 보여요. 그렇게, 네네. 그래서 이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를 얘기할 때 저희가 원래 이스포저의 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만 되는 게 아니고 일평생에 거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타임 스케일을 보시면 내가 인신되었을 때부터 죽기까지 이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다 측정할 수는 없지요. 지금 연구를 할 때는 어떤 특정 기간에 반복 측정을 하는 것이 그래서 더 좋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래스와 맥카티가 제안한 것과, 그리고 모리세이라고 하는 분이 또 제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통합해서 저희가 이제 역학 책에다가 집어 넣은 개념적인 그 모델은 요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일생 동안 건강과 관련된 어떤 행태를 인간이라는 게 하겠죠. 근데 요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바이오 스케일, 아까 설명을 일부 드렸던 바이오 스케일의 부분이 있고, 이코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 개인은 어떤 비헤비어, 액션, 이거를 일평생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할 텐데, 이 이코 레벨에서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과 내가 완전히 독립되지 않고, 얘네들이 나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제약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얘가 어떤 행태를 통해서, 내지는 이것 자체가 우리의 바이오 스케일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내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스피레이션으로
또는 피노타입으로 익스프레션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멀티레벨, 이 시스템즈에 대한 정보들을 생산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역학의 정의 내용에 보시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뭐 알고리즘을 짜고 뭐 컴퓨테이셔널 시뮬레이션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안에 얘네들을 통합 분석을 해서 궁극적으로 프리벤션과 헬스 프로모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그림 안에 이제 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스 에피디미올로지라고 하는 용어도 머리 아픈데 최근에는 엑스포점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프리시전 뭐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익스포점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거 환경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사실 이 익스포점이라고 하는 표현은 2005년도에 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처음 이제 냈던 표현이에요. 익스포저를 오믹스 수준으로라는 뜻이에요. 익스포점. 참 잘 만들죠? 그래서 익스포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최근에 이때까지 주로 연구를 하면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주로 지놈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냐. 바이오 스케일에만. 그래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더 어 포괄적인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내적 환경, 내적 화학적 환경, 케미컬한 환경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출처의 노출 요인의 총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트랜스크립톤, 프로테옴, 메타볼럼 이 앞쪽에 인제 지놈에 이 캐스케이드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외적 환경이 이 사이사이에 또 다 영향을 미쳐요. 얘네가 지놈이 트랜스크립션을 하는데 단계에 또 트랜스크립션이 프로틴 만드는 단계에 중간 예를 들면 영양 같은 경우에 걔가 어떻게 이 중간에 들러붙어 가지고 얘의 그 익스프레션에 내 영향을 좀 바꾸느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용까지도 이제 다 포괄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제너럴 익스터널이라고 표현하는 익스포점은 주로 이코 레벨에 대한 상위 레벨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시픽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그 비헤이비어와 액션을 통해서 내가 독특하게 갖게 노출되는 환경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널이라고 표현되는 것 중에 뭐 상당 부분은 이제 메타볼라이트와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 스케일 부분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게 뒤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 분야에 해당하는 거에 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컨셉추얼한 모델에 이코 레벨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스케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이 간단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인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출을 일생을 통해 가지고 노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분석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인제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를 여러 곳에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이거를 이제 역학회에서 과제를 받아 가지고 요 프로젝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2016년 말에 종료가 된 프로젝트예요. 꽤 오래됐죠, 지금 돌아보니까. 오래됐는데 그때만 해도 어땠었냐면 그래 오믹스 데이터를 얻었다 쳐. 그러면 이 오믹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돼?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면서 우리 분야 이쪽 분야에 좀 있으신 분
모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내지는 시스템스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 인포마틱스 하시는 분, 이분들이 이제 다 들어와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한 레벨을 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방법이 이제 바틀렉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간 몇 년 됐잖아요. 벌써 18년 정도가 됐는데 이 8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접근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조금 시도하기 용이한 상태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안을 했던 게 이렇게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제안이 됐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노출 인자가 어떤 질환과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느냐. 컴플렉스가 컴플렉스, 익스포저의 컴플렉스가 아웃컴의 피노타입의 컴플렉스와 어떤 식의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형태의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이런 다중 오믹스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플렉서빌리티라고 하는 개념과 인터프리터빌리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애들을 선택할 때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그런데 뭐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이런 거 쓰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제안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양대는 사실은 컴퓨터공학이 굉장히 가까이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 곳이어서 사실 이게 스터디하기가 그렇게 나쁜, 어, 한양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과대학이 있으신 데서는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발전적으로 하시고 있고, 또 의료 분야에 이걸 적용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찾아보시면 분명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DM을 프리딕션 하는데 어떤 그 모델들을 이용했을 때 제일 낫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의 분석들이 요즘에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들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내 분야에서도 이게 됐네라는 거를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건강 증진에 혹은 예방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도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가장 많이 하시는 데가 이제 존스 홉킨스예요. 존스 홉킨스의 그 이름이 재밌어요. 브루스 리. 브루스 리라는 분이 이 오베시티 연구를 하시거든요. 브루스 리.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런 연구를 하시는데, 이 브루스 리가 하는 많이 제시하는 모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오베시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얘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나의 그 인디비주얼 비헤이비어를 바꾸는 거는 사실은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그 소셜 다이나믹이 어떠냐, 그리고 내 환경에 빌트인 환경이 빌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환경이 어떠냐, 거기에 소시에탈 그 포스는 어떠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시나리오를 짜고 부분적으로 바꿨을 때 얘가 어떤 변화가 있겠냐 하는 것들을 트라이를 해보고 하는 걸 이제 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서 한번 발표를 할 때, 그게 좀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게임처럼 만든 거예요. 게임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네 환경들을 좀 바꿔보고,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웹에서 할 수 있는 게임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확인해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아, 아주 구체적으로는 너무 복잡한 내용일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또 이 파트에 같이 일하시는 뉴트리션 하시는 남자 교수님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분은 이 스토어 위치, 뭐, 내지는 그 패스트푸드점의 위치와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그 기본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스템 역학의 개념 안에는 전생의 노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노출인자와 결과에 대한 측정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오믹스 레벨로. 그 다음에 집합체 노출과 집합체 결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새로운 분석 방법이 좀 필요하고 이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달성할 때도 역시 새로운 접근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정밀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precision medicine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precision medicine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systems라고 하는 것과 무관한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ystems epidemiology와 precision public health가 관계가 있나? 이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는 이거는 뉴트리션 파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뉴트리션 에피데미올로지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례로 쓴 거지. 이오아니디스라는 분이 모든 분야에 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니네는 리폼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인터 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팩터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를 가지고 떼가지고 마치 인터 릴레이션십이 없는 양 연구를 하는 거 진짜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반박을 하죠. 윌렛 같은 사람이. 두 번째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이 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의 그 강조점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의 CDC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시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바마의 2015년도에 그 신년 그 말씀 거기에 프리시즌 메디신 이니셔티브 이거를 이제 공포하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프리시즌 메디신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가이드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 이게 필요한 거야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 베이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퍼블릭 헬스에 대한 개념을 또 한 번 이제 다시 짚는 그런 이제 그 디베이시 아주 핫한 디베이시 쭉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왜 나오는 거냐? 왜 나오는 거냐를 생각을 해볼 때, 왜 이런 게 등장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역학 연구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했던 방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리그레션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Y를 설명할 때 이 X들이 어떻게 Y를 설명하는 거, 어떤 인간들로 Y를 설명하는 거로 되어 있냐면 에버리지 펄슨이에요. 에버리지 펄슨. 그러면 한 명의 에버리지 펄슨에 대해서 너네가 내놓는 게 원 사이즈 핏 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 사러 갔을 때 프리 사이즈 하나. 나한테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버리지 펄슨에서부터 사람들은 다 베리에이션이 있죠. 다 차이가 있어요.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이오하니 디스는 RCT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RCT 레벨로 가져가게 되면 증명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근데 RCT는 사실은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특성이 좀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버리지 펄슨에서 원 사이즈 핏 올로 나오는 어프로치로는 사람들을 잘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제 그 배경에 따라서 이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영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에서 이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전에 이제 퍼스널라이즈드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자기네는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퍼스널라이즈드라고 하는 표현에는 개인한테 맞춤의 약이나 뭐 디바이스나 이런 거를 개발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개인에게 맞는 거를 개발해 준다기보다는 개인을 서브 그룹으로 클래시파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들을 서브 그룹으로 그러면은 분류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질환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있는 여러 그룹으로 분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 생기는데 그 질병의 바이올로지, 패스웨이죠. 이것이 혹시 서로 다르게 생기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따라 대상을 분류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 난 알코올릭 패티 리버 이 경우에는 이 패스웨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패스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패스웨이에 따라서 대상을 몇 개를 분류를 해준다거나, 혹은 예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예후의 차이를 가지고 분류를 해준다거나, 또 특정한 트리트먼트, 이게 세 번째 게 많이 쓰이는 거죠. 특정한 트리트먼트에 대한 레스폰스가 다르다라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 대상을 분류해 준다거나, 그래서 임상에서 사용하는 거는 스닙 찍어서 약물 달리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상자를 분류하는 것이 프리시즌 메디슨이지 개인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네는 더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표현을 퍼블릭 케이스에 붙이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이시죠? 근데 프리시즌 퍼블릭 케이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프리시즌 퍼블릭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퍼블릭 케이스의 목적이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프리시즌 퍼블릭 케이스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새롭게 도래한 방법과 기술을 쓰는 것.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라든지 병인, 노출, 행태, 감수성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메타볼라이트, 뭐 지놈 이런 것들을 하이스로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한 다음에 대상자를 크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블릭 헬스에서도 새롭게 도래하는 방법과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밑에 얘기한 한두 1번, 2번 뭐 정책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까지도 하는 분야가 프리시전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뭐 너는 프리시전 퍼블릭 헬스를 하는 사람이니?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 그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의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프리시즌 퍼블릭 헬스라는 것도 하는 거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인 거죠. 근데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 안에 익스포점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용어들을 만나셨을 때 그게 굉장히 딴 세상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직업 환경 역학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엑스포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 엑스포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환경 분야에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분야에서 빨리 가져다가 쓴 데가 영국이에요. 영국인데 익스포저믹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EU에서 유로피안 유니온 여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코트 스타디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해서 결과가 도출될 때가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엑스포저 믹스가 타이틀과 앱스트랙에 이 텀이 딱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16개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이제 좀 지나면 막 대량으로 나오겠죠. 예,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 익스포저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퀘스처네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에 더해서 최근 많이 쓰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측정, 그리고 우리가 그 바이오 스페시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바이오 마커를 측정하는 거,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돼 있죠. 오믹스 레벨에서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거기에 더하여 GIS 베이스드 엔바이러먼트 모델이라고 해서 에어 폴루션이 얼마나 되는지, 그린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노출을
보는 거죠. 노이즈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까지를 통합한 결과를 내겠다라는 거죠. 이게 통합한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 한 분야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이걸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마 앞으로의 결과들이 도출돼서 나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익스포저 미스라는 것 말고 최근에 EU에서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어요. 이게 그 EPHOR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 한마디로 E4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근데 어쨌든 뭐냐면 Exposure Project for Health and Occupational Research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디자인 페이퍼처럼 이 페이퍼가 나와 있는 게 몇 개 나와 있는 게 다예요.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그 세팅하는 게 25년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5년 프로젝트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왜 시작이 됐는고 하면 글로벌 버든 오브 오큐페이셔널 디지즈 를 기반으로 해서 이 오큐페이션과 관련해서 글로벌 모털러티가 어느 정도나 생기는 거냐 그거 한 6%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한 매년 150만 명에서 230만 명 정도 사망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고 EU에서는 한 국가에 한 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게 이제 그 사망이 NCD가 주로 사망의 원인인데 그 NCD로 인해서 GDP의 몇 퍼센트 정도를 손실을 보게 되는 거냐. 그러면 한 2에서 6% 정도 손실을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030년 정도까지 직업과 관련된 사망은 좀 없애고,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질환의 발생은 좀 줄이는 거를 목표로 삼아서 이걸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 non-communicable disease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나 전략들이 기존에 있는 정보, 그러니까 NCD 버든에 관한 정보를 썼는데 이게 좀 완벽하지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주로 하이 익스포저, 하이 도즈의 익스포저를 이용해서 원 익스포저, 원 디지즈 어프로치로 연구가 주로 됐고 그래서 로어 익스포저 레벨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멀티 팩토리얼에 대한 것도 좀 고려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당연할 거라고 생각됐는데 여기서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네, 네. 번 vulnerable 그룹에 대한 정보도 너무 없다. 남녀에서 어떤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취약한 계층은 도대체 누구인 건지, 이런 이제 정보들도 너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든 거예요. 웹사이트 알려드리려고 E4하고 치면 이제 다 나옵니다. 플라이어 등이 있고요. 여기 어떤 리포트 등이 있는가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싱글 오큐페이셔널 익스포저가 싱글 디지즈로 이렇게 해왔다면 지금은 인터릴레이티드 워킹 라이프 익스포저니 헬스, 바이올로지컬 체인지, 버너러빌리티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요게 네트워크잖아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이제 기획한 취지입니다. 네, 요 그림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워킹 라이프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 보통은 20세 이상에서 65세 정도까지 우리나라로 보면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얼리 라이프에도 영향을 받고 이들이 레이터 라이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개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오큐페이셔널 익스포저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을 텐데 이게 독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related non-occupational exposure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걸 통합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다라는 내용이 이 그림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서. 그래서 어프로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 이거 학회에서 좀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방식의 어프로치를 한다. 이 첫 번째 어프로치는 메가 코호트예요.
여러 유럽에 있는 여러 코호트들을 통합해서 왜 통합을 하냐면 각각이 관심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각각의 하이도즈에 대한 것들이 주로 관심이었다면 각각은 다른 노출의 로우도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파워를 높여가지고 어떤 지금까지는 좀 볼 수 없었던 연구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이 케이스 스터디는 스몰 그룹으로 해가지고 좀 더 지금 얘기한 그 오믹스 수준의 정보들을 새로 생산하는, 새로 조사하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얘가 메가코호트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애가 있고 한쪽으로는 주로 관심을 두 가지로 했거든요. 레스피레토리 디지즈와 shift work 두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 레스피레토리 디지즈는 한 3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터디를 하는데 엔드 포인트로서는 인터미디에이트 아웃컴 펑션, 뭐 펑션이나 디클라인 이런 것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시프트 워커 800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 펑션에 대한 연구들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밝혀서 우리가 좀 더 일찍 오큐페이션 관련한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열심히 툴박스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세팅을 하고 25년도에 세팅이 끝나니까 그 이후에 뭐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들었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환경역학 분야에서 이미 좀 시도가 되고 있고 한 분야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스 에피데미올로지 안에 굉장히 여러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용어들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 시도가 전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시도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5분은 남기려고 그랬는데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굉장히 그 저희랑은 뭐 저랑은 뭐 이미 몇 번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다시 들어도 재밌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막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큰 막 프로젝트들을 도대체 쟤네는 무슨 돈으로 저걸 하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들이 무슨 돈으로 하냐면요. 그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돈으로 한다고 막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돈을 쓰는데 EU 음, 유럽 한 국가가 아니고 거기서 하는 프로젝트들은 그 유니온에서 펀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이 EU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이렇게 통합 그러니까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제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규모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우리나라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싶은 네, 그런 규모의 돈들을 줘서 이 스포저믹스라는 연구 프로젝트도 그 돈으로 하는 거고 지금 E4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이제 그 비용으로 하는데 이 돈 액수가 진짜야? 이게 뭐 계산을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냥 수백억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넘는 단위일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새 보면 이 노동시장의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관건이 되다 보니 사실은 어큐페이셔널 에피나 어쨌든 이 분야의 그 노동자들의 건강 관련한 이슈들은 퍼블릭 헬스 영역에서도 조금 뒤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퍼블릭 헬스 메인 이슈들로 많이들 받아들이시게 된 것 같다. 작업 환경에 음, 대해서 네. 고민하거나 연구하는 관심들이 이제 일반 환경에 이어서 작업 환경에 대한 것들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노동시장이나 노동력의 유지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성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일 텐데 말이죠. 저출생. 네, 심각하죠. 네. 네. 이런 아이디어들을 어디서 나눌 수 있을지 우리나라는 이런 고민들이 조금 됩니다. 혹시 오늘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거나 뭐 코멘트 있으신 분들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짧게 있으시면 네, 네,
네. 특별히 뭐 채팅을 올려주시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셔가지고요. 아마 저희도 보통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없으실 것 같고, 오늘 이 강의의 목적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논의들이 있고, 이걸 이제 그 복잡계라는 물리학적 용어 또는 이제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되게 우리가 직업환경의학 하시는 분들은 약간 오믹스나 이런 건 우리랑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서의 개념 틀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우 여전히 이제 분석 방식이나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그 네트워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맞는 것이냐, 이제 이런 과제들이 여전히 역학적인 측면에서도 있는 것이라서 저희 학회 회원분들도 관심 가지고 동향들 살펴주시고 그런 논의들도 이제 국가적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논의들도 조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강의 열심히 해주신 교수님 오래간만에 강의 들었는데 여전히 강의가 너무 재밌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열심히 해주신 김민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